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 지금은 부품 제조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두지 못했고 15년을 함께 산 남편과는 남남이 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날 그 호텔 연회장에서 제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는지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서예요. 남편의 성공을 뒤에서 만들어 온 사람이 정작 그 성공의 자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밤, 그 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호텔 연회장 구석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이 부시게 쏟아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무대 앞 현수막에는 커다랗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철 대표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룹 계열사 최연소 대표. 43세 그 자리에 오른 남편은 단상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현수막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다듬은 기획안, 친정아버지 인맥을 총동원해 성사시킨 계약들,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다 보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하고 말하던 그 모든 판단의 초안, 그게 다 제 서재 책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연회장에서 남편에게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반짝이는 진주색 드레스를 입고 강남에서 알고 지내던 사모님 선옷을 양옆에 거느린 채였습니다. 예전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던 그분이 이제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턱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걸어오는데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부르며 다가서자 시어머니는 저를 쓱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제 구두 끝까지요. 그러곤 옆에 사모님들을 향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유, 얘가 우리 며느리예요. 중소기업 공장장 딸이라서요. 우리 민철이한테는 솔직히 격이 좀 안 맞죠. 사람이 자리가 올라가면 옆 사람도 맞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옆에 있던 사모님 하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미끄러질 뻔했죠. 사람들이 다 있는 앞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백을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사모님들한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가씨 좀 봐요. 집안도 좋고 얼굴도 반듯하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민철이 옆엔 이런 애가 서야지. 내가 진작 눈을 떴어야 했어요. 재벌가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옆에 세울 며느리 후보라면서 제 코앞에서 다른 여자 사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저를 사람으로 취급조차 안 하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봤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저는 그 눈빛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여기서 어머님 좀 말려주지 않을까? 아니면 눈짓으로라도 미안하다고 해주지 않을까?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런데요. 그 사람은 입꼬리를 슬쩍 올리더라고요. 어머니 말이 은근히 마음에 든다는 듯이. 그러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고개를 쓱 돌려버렸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기 싫다는 듯이요.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소리가 났어요. 마음속에서
15년 동안 이 사람 하나 보고 쏟아부은 제 시간이 밤샘이 자존심을 죽이며 참았던 그 모든 순간이 방금 저 남자의 웃는 얼굴 앞에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둥 옆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화도 안 났어요. 대신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6이던 해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대학 등록금도 겨우 낸 사람이었죠. 그래도 눈빛 하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밤새 서리를 붙들고 씨름하던 그 열정에 제가 반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그런데 제가 우겼어요. 이 사람 제가 만들겠다고. 제가 밀어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큰 사람이 된다고요. 아버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자본을 대주셨습니다. 인맥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석자 대신 강민철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신혼 때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아들이 승진을 하고 연봉 앞자리가 바뀌고 사람들이 사모님, 사모님 하고 떠받들기 시작하면서 그 따뜻하던 손이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 참았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부부가 함께 일군 이 성과를 제 손으로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반년 전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챈 그날부터요. 법인카드 명세에 낯선 청담동 레스토랑 이름이 자꾸 찍히던 그날부터 저는 마음 한구석에 달력을 하나 걸어뒀어요. 친정기획실장으로 돌아갈 날짜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쳐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길을 닦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미련. 그게 제 마지막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저 연회장 한복판에서 그 미련의 마지막 실오라기가 끊어진 겁니다. 남편의 그 비겁한 미소가 시어머니의 그 사진 한 장이 제 손으로 끊기 힘들었던 그 실을 대신 잘라준 셈이었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아주 환하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마음껏 웃으세요. 오늘 밤은 실컷 웃으셔도 됩니다. 두 사람이 지금 밟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실은 누구 손 위에 세워진 건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가방 안에 넣어둔 휴대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반년 동안 제가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아는 카드들이요. 저는 그 매끄러운 화면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가방을 다시 여몄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딱 하나만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15년을 참았으니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눈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요. 저는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날 제 남편이 어떤 세계 위에 서 있는지, 그 세계가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지어졌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로, 아내로 살았던 김상희에게요. 이제 그 이름은 여기까지라고.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던 밤이자 가장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 연회장 밤이 있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사람인지. 새벽 2시 제 서재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발표 기획안을 한 줄 한 줄 다듬고 있었거든요. 취임식을 코앞에 둔 밤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남편이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그룹 회장 앞에서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남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였죠. 그 자료를 저는 사흘밤을 새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원천 기술을 어떻게 다음 사업으로 연결할지, 어느 시장을 먼저 뚫을지, 숫자 하나까지 제 손으로 짚어가면서요. 새벽에 잠깐 방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보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났느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늘 그래왔던 거라 익숙했어요. 이 사람이 자는 동안 제가 깨어 일하는 거. 그게 우리 부부의 15년이었으니까요. 아침 식탁에 저는 그 기획안을 올려두었습니다. 밤새 다듬은 걸 프린트해서 남편 자리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슬쩍 봤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건 또 뭐야? 남편이 서류를 손끝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발표 자료야. 어제 회장님 오시는 자리라고 했잖아. 시장 분석 부분만 좀 손봤어. 여기 3번째 장 보면. 됐어. 그만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서류를 아예 식탁 끝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당신 요즘 선 넘는 거 알아? 회사 일까지 왜 그렇게 끼어들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끼어든 게 아니야. 어제 당신이 준비 좀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한번 보자고 한 거지. 이걸 밤새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당신이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야. 누가 보면 회사 대표가 당신인 줄 알겠네.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50억 계약 말이야. 그거 내 능력이었어. 사람들 다 그러더라. 강민철이 진짜 물건이라고. 당신이 옆에서 서류 몇 장 만졌다고 전부 당신 공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판 깔고 사람 만나고 마지막에 도장 찍은 건 나야. 이름 올라간 사람도 나고. 50억 계약. 그게 어떻게 성사된 건지 저는 압니다. 제가 친정아버지 인맥을 붙잡고 몇 달을 뛰어다녔거든요. 상대 회사 결정권자를 만나게 다리를 놓은 것도 조건을 조율한 것도 전부 저였어요. 남편은 마지막 자리에 나가서 웃으며 악수하고 사인 한 번 한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천재성이라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밀려난 서류를 조용히 챙겨 서재에 넣어뒀어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저는 그때 이미 배운 뒤였거든요. 그날 낮에는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초인종도 없이 당신이 가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방 쪽에서 옷장 여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옷장에서 뭐 찾으세요? 이거. 이 가방 나 좀 들고 나간다. 대표 엄마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친정에서 제 생일에 사준 가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어깨에 척 걸치더니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친정에서 사줬으면 뭐. 결혼했으면
내 물건이 우리 집 물건이지. 너는 이런 거 들고 갈 데도 없잖니. 나는 오늘 사모님들 모임 있어. 우리 민철이 체면이 있는데 내가 후줄근하게 나가면 되겠어? 그러곤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셨어요. 몇 시간 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저녁상을 보시더니 대뜸 밥상을 손으로 밀치셨습니다. 국그릇이 밀려 국물이 상 위로 튀었어요. 이게 밥상이야? 대표 아들 기 좀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성의 없이 차려? 너는 시집와서 도대체 배운 게 뭐니? 이러니까 내가 너를 며느리로 못 믿는 거야. 저는 행주로 튄 국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가족카드 명세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카드 관리는 제가 해왔어요. 남편 법인카드까지요. 그이는 숫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세서에서 저는 자꾸 걸리는 이름을 봤어요. 청담동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한 달에도 몇 번씩 늘 밤 시간에 두 사람 자리로. 혼자 갈 리는 없죠. 저랑 간 적도 없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재벌가 딸. 저는 명세서를 프린트해서 서류철에 끼웠습니다. 눈물 대신에요. 손이 아주 차분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나도 이제 망설일 게 없구나 하고요. 며칠 뒤 이사회 발표가 생중계로 나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모니터로 그걸 지켜봤어요. 남편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귀에 익더라고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넘어갈 때마다 제가 밤새 쓴 문장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 사람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직접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제가 고민한 결과라니. 식탁 끝으로 밀어버렸던 그 서류를 이 사람은 밤에 몰래 다시 꺼내서 통째로 외운 거였습니다. 그러곤 자기 아이디어인 척 회장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이 흡족한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주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몰랐거든요. 그 화려한 기획서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저는 그때 이미 회사가 딛고 선 원천 기술의 핵심 특허를 제 이름으로 등록해둔 뒤였습니다. 공동 발명자이자 단독 권리자로요. 남편 회사가 만드는 주력 제품은 이 특허의 독점 사용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발표한 그 원대한 계획도 결국 제 손안에 있는 종이 한 장 위에 지어진 성이었던 겁니다. 친정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사위의 오만함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딸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감하셨는지 법무팀을 통해 계약 해지와 자산 보전을 위한 장치를 조용히 다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상희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다 해뒀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벗어둔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정리하는데 안주머니에서 뭐가 만져졌어요. 접힌 쪽지 한 장. 펼쳐보니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약속 장소와 시간, 그리고 낯간지러운 몇 마디. 그 여자와 주고받은 거였어요. 15년을 산 아내라면 그 쪽지를 보고 무너지는 게 보통이겠죠. 그런데 저는 안 무너졌어요.
저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습니다. 그러곤 서재 서랍 안쪽 제가 증거함이라고 이름 붙여둔 서류 상자에 넣었어요. 명세서 옆에, 이사회 영상 파일 옆에 그 쪽지를 나란히 넣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주 차분한 얼굴이더라고요. 낯설 만큼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슬픔조차 이미 다 지나갔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그냥 정리해야 할 하나의 상황이구나 하고요. 저는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이제 남은 건 저 사람들이 스스로 마지막 선을 넘어주는 걸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늘 자기들이 먼저 선을 넘었거든요. 취임식이 있던 그날 저녁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남편이 던진 통장 하나가 탁자 위에서 미끄러지던 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15년 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제 손으로 잘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고 술 냄새가 확 끼쳤어요. 넥타이를 풀어 소파에 집어 던지더니 그대로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취임식 뒤풀이에서 어지간히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숙취 해소제를 꺼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이거 마셔. 속 버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손을 손등으로 탁 쳐냈습니다. 병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됐어.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이제 대표야, 대표. 굴지 기업 대표이사라고. 처갓집 눈치 보고 이런 촌스러운 살림 챙기던 시절은 끝났어. 알아들어? 당신 취했어. 더 말하지 말고 자. 나 안 취했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아들 옆에 착 붙어 앉았어요. 취임식장에서 곧장 아들을 따라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주 여유 있는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상희야, 이제 그만 내 자리 좀 알아라.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오래 버티는 거야. 네, 대표 사모님 자리, 이제 그만 내려와. 너도 알잖니. 너하고 우리 민철이는 처음부터 급이 안 맞았어. 내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우리 애 붙잡은 거지. 네가 뭘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니? 그러곤 핸드폰을 꺼내 제 앞에 쓱 들이미셨습니다. 화면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진이 떠 있었어요. 매물 정보였습니다. 봐라. 내가 벌써 이런 것도 다 알아봤어. 대표 아들은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며느리도 새로 들릴 거야. 이번엔 집안 제대로 된 애로.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너만 조용히 나가면 돼. 저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벌써 저를 치워낼 준비를 다 해둔 거였어요. 새 집도 새 며느리도. 저는 그저 아직 안 치운 짐이었던 겁니다. 그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통장이었습니다. 그걸 탁자 위에 툭 던졌어요. 통장이 미끄러져 제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펼쳐보니 현금 1억이 찍혀 있더라고요. 위자료야. 그 사람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1억이면 충분하지? 당신 친정도 잘 살잖아.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도 이 정도면 성해 보인 거야. 15년 살았으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성의 표시. 15년이 1억짜리 성의 표시였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잘 팔린 물건값 흥정하듯이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는데 저는 그때 아주 이상한 걸 느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거든요.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실이 뭐였는지 아세요? 미련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람인데, 그래도 15년인데, 설마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 하는 마지막 미련. 그 실을 저는 그날 밤 그 통장 앞에서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제가 순순히 받는 줄 알았나 봐요. 시어머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사람이 제 분수를 알아야지. 괜히 버텨봐야 너만 초라해져. 저는 그 통장을 화면을 확인하고는 아주 조용히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받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훗날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증명해줄 아주 좋은 증거였거든요. 현금 1억을 위자료라며 던진 밤. 이보다 확실한 물증이 어디 있겠어요. 두 사람은 그걸 모르고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됐다. 내일 아침에 서류 준비해 올 테니까 도장 딱 찍고 깔끔하게 끝내자. 이혼하라면 하는 거지. 뭘 질질 끌어. 우리 민철이 앞길 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천천히 번갈아 봤어요. 아주 차분하게요. 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이상했나 봐요. 당신 진심이야? 이렇게 쉽게 나간다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옅게 웃었어요. 그 대단한 능력, 이제 마음껏 펼쳐봐. 앞으로는 아무도 대신 치워주지 않을 테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남편은 그냥 술김에 제가 비꼬는 줄 알았는지 콧방귀를 뀌었고, 시어머니는 아들 등을 두드리며 거봐라 결국 알아서 물러나잖니.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하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둔 검은색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사실 반년 전부터 조금씩 짐을 정리해뒀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요. 옷 몇 벌, 서류철, 그리고 서재 서랍에 있던 증거함. 그게 제 15년의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싸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이 찻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리감에 취해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며느리 하나 깔끔하게 쫓아냈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방 지퍼를 잠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신기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오랜만에요. 천장을 보면서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거라고요. 저 두 사람은 지금 이긴 줄 알고 웃고 있지만 실은 자기들이 서 있는 땅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얼음을 깨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26에 제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던 사람과 오늘 밤 통장을 던지며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 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옛날의 사람에게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잘 가요. 지금 거실에서 웃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소풍 가는 아이처럼 속이 개운했다고 해야 하나. 그날 아침 제가 그 집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벌써 거실에 나와 계셨습니다. 제가 식탁 의자에 앉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탁자 위로 쭉 미끄러뜨렸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밤사이에 어디서 벌써 준비해 오신 건지 날짜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가자.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어. 여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끝. 남편은 안방과 거실 사이 전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한다는 핑계였죠. 그런데 거울 속으로 저를 힐끔거리면서 정작 제 쪽은 한 번도 똑바로 안 보더라고요. 넥타이 매듭을 몇 번이나 고쳐 매면서 그저 시간만 끄는 거였습니다. 비겁하게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기 봐라. 내 짐은 벌써 다 싸뒀다. 현관문 앞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어요.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그 안에 제 옷가지며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손수 담으셨나 봐요. 15년을 이 집에서 산 사람의 짐이 검은 쓰레기 봉투 2개였습니다. 뭐 오래 살았다고 짐이 많아. 저거면 됐지. 얼른 도장이나 찍고 가. 저는 그 봉투를 잠깐 봤어요. 솔직히 그 순간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아픔이 저를 무너뜨리진 못했어요. 이미 어젯밤에 다 정리한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곤 가방에서 제 도장을 꺼냈어요. 미리 챙겨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인주의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위에 단숨에 딱 찍었어요. 망설임 없이요. 시어머니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도장 찍히는 소리가 너무 깔끔하고 단호해서였을까요? 예상했던 그림이랑 달랐던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았을 텐데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제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 언제 나가야 하는지, 서류 뭐가 필요한지 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어머님이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거울 앞에 남편이 그제야 이쪽을 돌아봤어요. 진짜 찍었어? 네, 찍었어요. 원하시던 대로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곧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이겼다는 웃음이요. 자기 뜻대로 다 됐다는 만족감이었어요. 꺼봐. 내가 뭘 했니? 알아서 기어나갈 거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어깨를 폈어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잔을 꺼내더니 서로 찻잔을 부딪히며 아침부터 축배 비슷한 걸 들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골칫거리 하나를 치운 사람들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구둣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봉투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안에 있던 제 물건들이 조금 쏟아졌어요. 저는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버려도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저 봉투 안에 든 건 며느리 김상희의 물건이지 이제부터 제가 될 사람의 물건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제 검은색 여행 가방 하나만 손에 쥐었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등을 돌린 채로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는 남편을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진짜 대표가 되신 거 축하해요. 남편이 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제 아무도 뒤에 없이 온전히 혼자가 되셨잖아요. 진짜 대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때도 제 말뜻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냥 헤어지는 마당에 비꼬는 정도로만 들었겠죠. 자기 등 뒤에 있던 그 뒤가 실은 자기를 지탱하던 전부였다는 걸 그 사람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현관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마음이 참 고요했습니다. 15년을 산 집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데는 딱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사람 사이가 무너지는 건 그렇게 순식간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서늘했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 검은색 벤츠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내신 차였어요. 제가 어젯밤 늦게 아버지께 딱 한 줄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차 보내마. 몇 시냐라고만 답하셨습니다. 기사분이 뒷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본사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미련 없이요.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그 집이, 그 동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까 아주 오랫동안 뒤집어 쓰고 있던 답답한 가면 하나를 마침내 벗어던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라는 가면, 아내라는 가면, 그 가면을 벗으니까 얼굴이 다 시원한 거예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요. 차가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무릎 위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하고 미리 작성해둔 문서 하나를 띄웠어요. 대성정밀 기획실장 명의로 남편 회사 앞으로 보내는 공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핵심 특허 부품 독점 공급 중단 통보의 건. 남편 회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의 심장, 그 원천 특허의 부품 공급을 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오탈자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몇 달을 다듬은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손끝을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요. 그런데 손이 조금도 안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번 봤어요. 아침 햇살이 도로에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맑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그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러곤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커피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자축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의 발밑에서는 이미 땅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아주 짧게 그동안 참아온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아버지의 회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떠나온,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곳으로요. 친정회사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15년 만에 다시 밟는 대성정밀 본사 로비였습니다. 그런데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집에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오전 저는 그 건물 안에서 남편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미줄을 하나하나 손으로 걷어냈습니다. 아버지는 회장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그 세 글자에 저는 그만 코끝이 찡했어요. 15년을 참았는데 남편 앞에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도 안 나오던 게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울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책상 위에 서류철을 밀어 놓으셨습니다. 준비는 다 해뒀다. 네가 도장만 찍으면 돼. 파트너십 계약 해지 서류였어요. 대성정밀이 남편 회사에 특허를 빌려주고 핵심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던 그 계약. 그걸 정식으로 끝내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법적으로 빈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법무팀을 통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장이 아니라 제 이름 석 자를요. 김상이라고요. 이혼 합의서에 찍었던 도장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의 서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인터폰을 누르셨습니다. 법무팀, 영업팀 팀장들 다 들어오라 해. 지금 당장. 몇 분 뒤 회장실이 사람들로 찼어요. 아버지가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민철이 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중단이다. 특허 라이선스 해지, 부품 공급 중단. TF팀 하나 새로 꾸려. 팀장은 여기 우리 딸 김상의 기획실장이 맡는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그중 몇몇은 15년 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 회사 기획실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반갑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전화였습니다. 남편 회사에 부품을 대던 협력사 대표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어요. 12곳이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사실 대부분 대성정밀과도 오래 거래해온 곳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어디 있는지 그분들은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 협력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대성정밀 김상희입니다. 아이고,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강민철 대표 회사 말입니다. 오늘부로 저희가 특허 공급을 끊었어요. 그 회사 물건, 이제 저희 특허 없이는 한 개도 못 만듭니다. 사장님도 아시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겠네요. 그 원천 기술이 다 대성 거니까. 네. 그래서 부탁이 아니라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쪽에 계속 납품하시면 못 받으실 돈만 쌓입니다. 곧 그 회사 물건을 못 만드니까요. 판단은 사장님 몫이지만 저는 사장님이 손해보시는 게 싫어서요. 그 대표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미 그쪽 결제가 밀리는 것 같아서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대성이 손 떼면 저희가 뭐하러 그 배에 남아있겠습니까? 12곳 다 비슷했어요. 그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남편 회사가 만드는 주력 제품은 대성정밀의 원천 특허 없이는 단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요. 그 특허의 단독 권리자가 저라는 것도요. 제 허락이 끊기는 순간 그 회사의 생산 라인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12곳의 협력사가 일제히 움직였어요. 남편 회사 팩스로 계약 해지 통보서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납품 단가를 300%나 올려 부르는 요구서까지 함께였어요. 사실상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였죠. 반나절 만에 남편 회사를 떠받치던 12개의 기둥이 동시에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것들도 꺼냈어요. 지난 반년 동안
저는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만행만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법무팀과 회계 쪽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몰래 숨겨둔 자산이며 차명 계좌의 흐름까지 전부 엑셀 파일 하나에 정리해뒀거든요. 어느 계좌로 얼마가 흘러갔는지, 언제 빼돌렸는지, 날짜별로 다요. 그 파일을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그걸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실장님, 이거 직접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가압류 신청 하루 안에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용될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봅니다. 오후 늦게 그 변호사가 다시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실장님, 강민철 명의 강남 아파트하고 주식계좌, 가압류 신청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 자기 재산에 손도 못 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사회에서 남편이 제 기획서를 통째로 발표하던 그 생중계 영상. 저는 그걸 원본 기획서 파일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본 파일에는 제가 그 문서를 언제 만들었는지 시간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먼저요. 누가 진짜 저자인지 그 기록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그룹 본사 감사팀 이메일로 보냈어요. 익명으로요. 제목만 딱 한 줄이었습니다. 강민철 대표이사 취임 발표 자료의 표절 및 실적 조작에 관한 제보. 첨부 파일에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굳이 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료가 알아서 말해줄 테니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모든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셈이었습니다. 특허 공급 중단, 협력사 이탈, 가압류, 감사 제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남편 회사가 어떻게 될지 저는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저는 제 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기획실장 김상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리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저는 그 명패를 한참 봤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이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향이 참 좋더라고요.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냈다는 그런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저 멀리 남편의 회사에서는요.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샴페인 병을 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취임 축하로요. 비서실 직원들이 축하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 회사 비서실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공장에서요. 그 뒤로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무너질 시간이라고요. 그날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저는 나중에 여러 사람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제 눈으로 본 것처럼 선명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제가 그린 그림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남편의 세계가 반나절 만에 무너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대요. 남편이 대표실에서 취임 축하 샴페인을 막 따려던 참이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공장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뛰어들어왔다더라고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다 멈췄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성정밀에서 핵심 부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 부품이 없으면 조립을 못합니다. 지금 라인 전체가 마비됐어요. 남편은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답니다. 허둥지둥 대성정밀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 원천 특허 권리자가 김상혜 씨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건드립니까? 특허 침해로 소송당하면 저희가 문 닫습니다. 어느 업체도 손을 안 대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그 특허의 주인이 저였으니까요.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종이 한 장 없이는 제품을 만들 방법이 세상에 없었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서실 팩스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대요. 12개 협력사의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계속 밀려나왔대요. 거기다 남은 물량 단가를 3배로 올려 부르는 요구서까지요. 비서가 팩스에서 종이를 뽑아내는 손이 덜덜 떨렸다더라고요. 반나절이었어요. 취임하고 이틀째 되는 날, 그 대단한 회사가 반나절 만에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 늦게 그룹 본사에서 감사팀이 들이닥쳤답니다. 제가 익명으로 보낸 제보 때문이었죠. 감사팀 직원들이 대표실로 들어와서 남편 책상 위 서류를 싹 쓸어 담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통째로 뽑아갔대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대표야, 대표. 감히 대표실을. 강민철 대표이사님. 취임 발표 자료 표절과 실적 조작건으로 긴급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 하나를 남편 책상 위에 탁 던졌대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 50억 계약이며 남편이 자기 능력이라고 떠들던 그 모든 실적이 실은 전부 제가 만든 거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기획서 원본의 작성 시간 기록, 계약 성사 과정에서 제가 오간 흔적 다요. 이 자료들을 보면 대표님이 발표하신 기획은 대표님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대표님이 아니고요. 전부 김상혜 씨 명의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답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권력이 실은 아내가 쳐놓은 거미줄 위에서 놀던 꼭두각시 인형극이었다는 거리요. 특허도 계약도 기획도 협력사도 전부 제 손안에 있던 거였으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로 가진 건 대표이사라는 명함 한 장뿐이었어요. 남편은 급한 마음에 그룹 회장에게 달려갔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요.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런데 회장은 이미 제가 보낸 증거를 다 확보한 뒤였어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회사에 얼마짜리 구멍을 낸 줄 아나? 특허 없이 아무것도 못 만드는 회사를 자네 능력인 척 나한테 팔았어.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 회장이 등을 돌렸대요. 아주 냉정하게요. 그날 저녁 계열사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취임 이틀 만이었어요. 최연소 대표 취임이라고 언론이 띄워주던 그 회사가 이틀 만에 주식이 바닥을 쳤습니다. 급하게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강민철 대표이사 직무정지. 만장일치로 통과됐대요. 정식 해임 의결까지 예고됐고요. 취임식에서 샴페인을 터뜨린 지 딱 이틀 만에 그 사람은 대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겁니다. 이사회장으로 불려간 남편에게 회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답니다. 회사에 낸 손해 자네가 다 물어내야 할 거야. 100억 단위 손해배상 청구 준비하고 있어. 각오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대요. 그러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로비로 끌려 나왔답니다. 대표이사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비에 선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대요. 그리고 제 번호를 눌렀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거신 번호는 수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음만 로비에 울렸대요. 저는 이미 그 사람 번호를 차단해둔 뒤였거든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제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개인 짐을 담은 종이 박스 하나를 들고 로비에 멍하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대요.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울부짖고 있었답니다. 그 재벌가 딸 집안에서 파혼 통보가 온 거예요. 당연하죠.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고 100억 손해배상에 신용까지 무너질 판인 남자한테 딸을 줄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자랑하던 그 사진 속 여자는, 그 집안은 하루 만에 등을 돌린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상희 그년이 뭘 어떻게 한 거야? 민철아, 상희한테 빨리 전화해. 그 애 붙잡아. 그런데 그 시간 저는요. 친정회사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 휴대폰에는 그날 오후부터 부재중 전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시어머니에게서요. 저는 그 화면을 잠깐 봤어요. 그러곤 화면을 엎어놓았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였는데 이상하게 쓰지 않더라고요. 그날 하루 만에 두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요. 그냥 제가 마땅히 쥐고 있던 것들을 조용히 걷어들였을 뿐이었어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사무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어요. 그리고 다음날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은 곧 제 앞에 직접 나타날 테니까요. 무릎을 꿇으러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저한테 통장을 던지고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놓던 두 사람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요. 그날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담담하게는 못하겠어요. 오후에 경호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실장님, 1층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내려가 보니 로비가 소란스러웠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호원들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새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 반짝이던 드레스도, 그 당당하던 어깨도 다 어디 갔는지 두 사람 다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상희를 만나게 해줘요. 우리 며느리요. 제발. 시어머니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 책상에 두고 온 휴대폰을 떠올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며칠간 쌓인 부재중 전화가 빨간 숫자로 찍혀 있었거든요. 176통.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 걸어온 전화가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통씩이요. 저는 그걸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로비로 내려서자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상희야. 그러곤 저한테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제 바지 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더라고요. 상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었어. 정신이 나갔던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앞으로 내 발을 닦아줄게. 평생 식모살이 할게. 밥이고 빨래고 다 할 테니까 우리 민철이만 좀 살려줘. 응? 식모살이를 하겠다고요. 며칠 전까지 제 밥상을 밀치고
제 국그릇을 엎던 그 손으로 지금 제 바지 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면서요. 그 사람, 그 잘난 대표이사가요. 상희야, 우리 15년 살았잖아.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회사에서 나한테 100억을 물어내라는데 나 그거 못 갚아. 그거 하나만 막아줘. 너 아버님 힘 있잖아. 한 번만 도와줘. 이렇게 빌게. 그러곤 바닥에 머리를 찢더라고요. 쿵, 쿵. 대리석 바닥에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순간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때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불쌍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주 먼데 있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 두 사람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신락 같은 희망이 어리더라고요. 예전에 두 분은요, 제가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26에 이 사람 손잡던 그날도 어머님이 제 손잡고 우시던 결혼식 날도 저는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됐구나 싶었나 봐요. 그런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두 분은 제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의 두 분은요. 저한테 그냥 치워야 할 리스크일 뿐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스크? 네. 위험 요소요. 저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두 분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사랑을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 바꿔놓으신 게 두 분이에요. 제가 그 통장을 받던 밤, 그 말을 던지던 밤, 두 분은 저를 물건 취급했잖아요. 그러니 저도 이제 두 분을 딱 그만큼만 대하는 거였어요. 저는 뒤에 서 있던 경호팀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두 분 밖으로 모셔주세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한테 넘겨주세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176통의 부재중 기록과 방금 로비에서 벌어진 이 난동 영상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는 제 앞에, 이 회사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요. 제가 눈짓을 하자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어요. 이거 나. 상희야, 상희야, 제발. 그런데 저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어요.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회전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유리문 너머 길거리로요. 시어머니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는 게 유리 너머로 보였어요. 그러곤 가슴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통곡했다고 해요. 저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재벌로 만들어줄 황금 거위였다고요. 그걸 자기 손으로 내쫓았다고요. 이제야 그걸 알았다면서 땅을 치고 울었답니다. 저는 유리문 밖에서 절규하는 두 사람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만 로비에 울렸습니다. 등 뒤로 어렴풋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가 되니까 저는 눈을 잠깐 감았어요. 슬프냐고요? 아니요. 그럼 기쁘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이요. 며느리로 아내로 산 15년. 그 긴 시간이 방금 저 회전문 밖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홀가분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뭐랄까, 오래 앓던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그런 개운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주 넓고 환하게요.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회사 일, 재산 분할, 소송. 아직 마무리할 게 많이 남아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서류철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저 아래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제 그건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온전히 저 자신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어떻게 흘렀는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대표이사 자리에 앉은 저를 보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마지막 한 달이 어땠는지 그것까지 아셔야 이 이야기가 온전히 끝나는 거니까요.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정하는 자리였어요. 남편은 변호사도 제대로 못 구한 채 초라한 몰골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제 옆에는 친정 법무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앉아 있었죠. 그 서류 안에는 남편이 숨기려던 것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지난 반년간 제가 정리해둔 차명 계좌, 빼돌린 자산 내역이요. 남편은 그걸 감추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 흐름을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날짜별로, 금액별로요. 판사 앞에서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자기가 숨겨둔 걸 제가 어떻게 다 아는지 그 사람은 끝까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전부 제 쪽으로요. 거기다 하나 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빼돌려둔 강남 아파트요. 그 사진까지 보여주며 자랑하던 그 집이요. 그건 사실 남편 돈으로 산 걸 채권자들 손 못대게 시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둔 거였어요. 제 쪽에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그걸 인용했어요. 그 집은 매각을 거쳐 제 정당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올 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상희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진 않았어요.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신이 던진 통장 기억나요? 제가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통장? 1억이 성의 표시라고 하셨죠? 그거 제가 아직 갖고 있어요. 증거로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요. 회사에 낸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저한테 줄 위자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었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완전히 퇴출됐고요. 최연소 대표이사라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사람이 이제는 야간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소식도 들었습니다. 재벌가 사돈을 보겠다며 그렇게 떵떵거리던 분이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대요. 결국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쫓겨나셨답니다. 명품 백을 어깨에 걸치고 강남 사모님들 사이를 활보하던 분이요. 그 단칸방에서 화병으로 알아누우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평생을 후회 속에 갇혀서요. 자기 손으로 황금 거위를 내쫓았다는 그 후회를 이제는 평생 안고 사셔야겠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고소하지도 안 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한 달 뒤
대성정밀의 새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취임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회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엔 커다랗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김상의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강민철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김상이요. 제 이름 석자가 그 큰 현수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15년 전 저는 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업가 기질이 뛰어난 딸이 사위 뒤에 숨어 지내는 걸 아버지는 늘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무대 위에 다시 선 거예요. 사위 뒤가 아니라 제 발로요. 객석 맨 앞줄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날은 눈가가 붉으시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거 하나로 저는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직원들이 뜨겁게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깐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2시에 서재에서 남편 발표 자료를 다듬던 밤들, 밀쳐진 국그릇을 닦던 손, 쓰레기 봉투에 담겨 현관에 놓였던 제 짐들. 그 억눌린 시간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보상이라기보다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그런 안도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옷을 입고 살다가 드디어 제 옷을 입은 것 같은.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성정밀의 새 길을 열어가려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아주 또렷했습니다. 우리에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그 특허를 바탕으로 저는 이 회사를 세계로 내보내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을 전 세계가 쓰게 될 겁니다. 프레스 카메라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새로운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특허, 남편 회사를 하루아침에 멈춰 세웠던 바로 그 특허가 이제는 저와 이 회사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 거예요. 발표를 마치자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대표실로 돌아왔어요. 방 한쪽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득 그 연회장이 떠올랐어요. 남편 취임 축하연에서 구석 기둥 옆에 서 있던 그날의 저요. 칙칙한 옷을 입고 아무도 봐주지 않던 투명 인간 같던 그 여자요. 그때는 남의 잔치상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거울 속에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들고 아주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저는 조용히 저에게 인사했어요. 수고했다고, 오래 참았다고, 이제는 아무 가면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해외 바이어 미팅 준비됐습니다. 임원분들 다 대기 중이세요. 네, 나가죠.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대표실을 나서니 임원들이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그들과 함께 회사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바깥 공기가 참 맑았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저는 15년을 남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헌신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마땅히 가졌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내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자리가 하찮게 취급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도 꾹 참게 되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참는다고 다 착한 게 아니고 물러선다고 다 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조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신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